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목차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겠지요. 왜 잘 써야 됩니까? 시험이니까.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약 한 달짜리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니까 잘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제대로 아는 것 아니면 무엇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소개서 넌 누구냐? 또는 학업계획서 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는 시험이지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점이 이루어지죠.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채점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시험을 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채점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그래서 최소한 4문제 이상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문제별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될 항목인데, 항목별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순서로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나하나 작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네 번째는 작성.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없겠지만은 뭐 있으시다면은 Q&A 시간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뭐 첫 페이지 보면은 뭐 그렇게 뭔가 한 일이 많은데, 한 일이 많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안 살았다는 거겠죠. 엉겁결에 그냥 살다 보니 한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 알 수 없는 경로로 가게 되는 거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편입도 첫 단계 이제 자기소개서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3페이지로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7페이지로 먼저 가보도록 하십시다. 학교마다 약간씩 이제 편차는 있지만은 7페이지 첫 번째 복스.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으로 또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대부분 요 6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장 과정 또는 뭐 성장 배경을 써보라 라는 항목도 대부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진 장단점은 뭐냐라는 항목들도 간혹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너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라, 써보라 라는 항목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느냐, 지원 동기를 써보라 라는 항목들도 등장하고, 이건 반드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은 2년 동안, 또는 뭐 건축학과 같은 경우 한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남은 3년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래? 라는 학업 계획을 써보라 라는 항목들도 대부분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학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먹고 살래? 뭐 할래? 라는 것도 이제 써보라는 졸업 후 진로 계획, 진로 비전 이런 걸 이제 써보라는 항목들이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쭉 한번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써보게 함으로써 이 학생이 새로운 전공 또는 뭐 유사 전공을 함에 있어서 적합한 자질과 적합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다시 7페이지로 돌아가서 1번 항목 성장 과정, 성장 배경. 물론 우리들은 저는 이제 나이가 70년 개띠인데 한판 쉬어가지고 이제 재수해가지고 90학번인데 저는 이제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진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성장 과정이라고 한다면 언제적까지 이야기를 성장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를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학 입학 전까지를. 그러면은 성장 과정을 써보라는 것은 시점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시절의 이야기예요? 과거 시절의 이야기죠. 그럼 과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장단점은 어때요? 장점은 내가 가진 훌륭한 점, 괜찮은 지점을 써보라는 거죠. 그거는 시점상으로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 이야기죠. 과거와 현재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단점 가지고 학생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많은데 단점을 뭐 옛날에 뭐 면접 있을 때도 간혹 이런 것들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 단점을 쓰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진술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장난하죠. 장점 같은 단점. 그렇죠? 그러면 장점 같은 단점은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단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장점이잖아요. 싸가지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 단점,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인간이 학생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쁩니까? 난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더 끔찍한 것 같은데요? 아니 쌤 51살이 되었는데 간혹 보면 쓰레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행동을 아니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끔찍해요.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단점이 있다라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점 쓰라고 할 때 뭐가 문제예요? 그럼 단점과 관련해서 진술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문제이고 단점을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이 그러면 훌륭한 학생일까요? 단점을 정확히 알고 뭐 하려는 학생? 그렇죠. 고치려는 학생.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점은 시점상으로 어떤 시절의 이야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현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해보라라는 항목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대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현재 생활에 대해서 대학 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지원 동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과거, 현재를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좀 관심이나 아쉬움 등이 있어서 미래에 이것을 정말 해보고 싶어서 또는 이루고 싶어서 니네 학교, 니네 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으로 가서 학업 계획은 이제 남은 2년, 남은 3년 동안 어떤 전공을 또는 어떤 교양을 어떻게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더 성장하고 싶냐, 똘똘해지고 싶냐라는 미래 계획을 써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 졸업 후 진로 계획. 이거는 이제 또한 먼 미래 계획을 써보라는 거죠.
자기소개서 또는 학업 계획서를 통해서 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제대로 그 다음에 뚜렷하게 설정하느냐, 설계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은 구체적인 지점으로 이 학생이 우리 대학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결국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비 재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기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고, 자질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인성적인 측면이에요. 사람 됨됨이 측면에서 괜찮고, 그 다음에 소양이라는 것은 지성적인 측면입니다. 지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한가? 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곧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또는 학업계획서를 통해서 호시탐탐 강조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확해졌지요. 나는 니네 대학 니네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할 만한 자질 소양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 현재도 니네들이 원하는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 이게 평가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하세요? 니네들이 원하는, 걔네들이 원하는 자질이라는 것과 소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곧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걔네들이 원한 인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거, 그게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전에 이제 왜 열심히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3페이지 가보면은 뭐 주요 대학들만 포함시켰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20%를 반영하는데 자기소개서 약 10% 정도 반영되고 전체 요 기준에서 약 반 정도가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가 평가 그 점수에 배당이 됩니다. 뭐 연대 약 15점, 16점, 성대 약 15점, 숙대 10점, 서울시립대 10점, 한양대 15점, 그 다음에 중앙대 뭐 ICT공대나 자연과학대학만 적용하는데 약 20점, 서울여대 자연계열만 30% 적용하는데 약 15점, 이대 뭐 20점, 10점 정도 반영이 되죠. 엄청난 점수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그 다음에 최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써야 될 동기부여가 조금은 되죠. 그래서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과거, 현재, 뭐 저도 예전에 이제 한 몇 년입니까? 한 거의 20년 전에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한심하던지, 내가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왔나,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가 라는 이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과거와의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삶을 한편으로는 살아가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면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이 어떠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면서 이거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거는 15점, 10점 이상짜리 점수이기도 하지만은 3페이지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밑줄 그어봅시다.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정말 꼼꼼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성찰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산 점이 제대로 산 지점이 있다면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거를 계속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안 살면서 계획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소개서는 점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미래를 내실 있게 계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4페이지로 가서 대학별로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어요. 본질적으로. 지네들이 뭐 달라봤자 뭐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원하는 인재상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고대 첫 번째. 교육 목표는 이러이러한 인재를 기르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런 인재를 기르고 싶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고대에서 중시하는 건 뭡니까?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 함양. 이거는 뭐 하나만 하는 소리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비판적 탐구와 창의적 실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요거는 인성적인 측면입니까? 지성적인 측면입니까? 지성적인 측면에 가까워요. 요거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지성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탐구와 창의적 탐구를 하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이나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관심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라는 것을 첫 번째 어떤 학업에 대한 열정에서는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라는 것도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비판적 탐구는 뭡니까? 비판한다와 비판적 스탄스는 다른 개념이에요. 비판한다는 것은 너 그게 틀렸어, 나빠, 뭐 좋지 않아의 개념이고, 비판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를 일컬어 비판적 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각각 전공 또 관심 분야가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탐구, 그 내용이 어떤 점에서 옳고 어떤 점에서 그른가까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판적 탐구는 그것을 이제 주로
이론적 측면이에요. 개론적 측면이에요. 주로 1학년 뭐 2학기나 아니면은 2학년 때 배우는 이론적, 개론적 측면이에요. 그거를 이론적 측면에서 끝내지 않고 현실에 적용을 해 보았다는 거. 적용을 하면서 그 이론이 옳은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나는 탐구를 했다. 예컨대 공학도라고 한다면은 어떤 역학에 대해서 배운 것을 실제로 이제 물건으로 제작하는 연습까지, 실습까지 해 보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을 전공했다고 한다면은 뭐 사회과학 수많은 이론들을 배우겠죠. 그 이론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 보았다. 뭐 아니면은 뭐 설문조사 등등등을 해 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학문적 열정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의적 실천 능력인데, 창의적으로 탐구 또는 학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전적 의미의 창의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의 창의성이에요. 저 창의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창의성을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미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겠죠. 근데 창의성이 없어서 뭐 석사나부랭이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소매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식팔이하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의성, 사전적 의미의 창의성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일가를 이루었겠죠. 엄청나게 막 유명해졌겠죠. 창의성 없어요. 자, 그러면은 창의성이 없는지를 아는데 창의성을 써보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의 창의성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창의성은 새로운 학습 방법이에요. 기존과 약간 차이가 있는. 기존 학습 방법은 어때요? 그냥 주어진 루틴대로, 과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대로 그냥 뭐 수동적으로 뭐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삶 별로 다르게 살지는 않은 거. 그게 일반적 삶이죠. 일반적 학습이죠. 그러면 그것과 다른 학습 방법을 일컬어, 그 다음에 어떤 탐구 방법을 일컬어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뭐냐면은 소위 자기소개서에서 쓸 때 창의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통섭적, 유기적 학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문학을 전공을 했다면은 뭐 인문학에 대해서 뭐 조선 후기 어떠한 소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배웠다고 한다면은 유기적 통섭적 학습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러한 소설이 나타나게 된 하나의 배경, 역사적 측면에서도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떠했는가, 경제사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보고, 즉 다른 학문과의 연관선상 속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다에 대해서 보여주어야 창의적으로 학습한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왜 안 좋아질까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지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니까? 큰일 났네? 쭉 그러한 삶을 안 살았을 뿐이에요.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쭉 일반적인 그러한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글자에는, 문자에는 감정이 있을까요?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문학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읽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는 다 읽어봤잖아요. 뭐 시소설, 수필 같은 거. 그런 거 읽고 약간의 정서적 무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쁘기도 하고 막 아니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 웹툰 보면서 낄낄낄 되잖아요. 그럼 낄낄낄 된다는 것은 정서적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림이라는 것도 또 다른 문자적 표현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스스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 믿는 여러분의 정서적 상태가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세 줄 읽고 던져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삶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 어떤 특정 시점에 그래서 요거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살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게 적절한 사례인가 모르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상상임신이라고 들어봤나요? 그렇죠? 상상임신. 임신을 안 했는데 그녀의 두뇌 속에서만 사고체계 내에서만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엄청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바뀌어요. 실제 임산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는 특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즉 인간의 사고가 얼마만큼 인간 스스로를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믿으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찾아내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4페이지 다시 그대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대학에도 똑같은 내용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민들을 양성하고 싶대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싶대요. 민주시민은 어떤 시민입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사정신,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인성적인 측면입니까? 지성적인 측면입니까? 인성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뭘 보여주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봉사정신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공선산후의 애국애족적 지도력 배양을 시키고 싶다. 공익이 우선이고 개인의 이익이 나중에 강조되는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걸 일컬어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데 지도력 배양,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세부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책임감, 그 다음에 공선사후는 봉사정신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 또는 인류애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제적 이해와 교류 능력을 함양시키고 싶다. 함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일컬어 글로벌 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대학에도 동일하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글로벌 마인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내적 관점, 그 다음에 국내적 가치, 세계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람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개방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관용 또는 포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연대로 가봅시다. 연대 교육이념, 이러한 학생들을 기르고 싶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 첫 번째,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겠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기르고 싶고,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대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리더십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이냐면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리더십, 즉 어떤 인류적 가치나 공동체적 가치나 봉사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별 차이는 없네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연세인은 결여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에 발전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미 고대에서 또 등장한 학업에 대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가, 창의적 탐구가 중요하다.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냥 이론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이론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창의적, 그냥 거기 딸랑 그 분야에서 끝내지 않고 다른 영역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학습을 했다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 들어갔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들어갔고,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자적. 그러면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곧 글로벌 마인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자적 역량을 힘껏 발휘한다. 즉 리더십을 갖췄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열정이냐. 첫 번째 줄, 대학 교육에 적합한 학업 능력 및 학문적 수월성 추구에 대한 열정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 이거는 소위 학업적인 지성적인 측면이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였죠, 결국은. 배운 이론에 대해서, 개론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통섭적으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공부했다라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의식. 시민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줄, 관용, 다양성, 존중,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관용, 다양성, 존중 뭐 이런 거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국제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것이 곧 글로벌 마인드다라는 거죠. 그럼 균형 잡힌 시각은 즉 어떠한 국내적 관점, 세계적 관점에서 동시에 국내적 가치, 세계적 가치를 동시에 보는 게 소위 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균형적인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별 차이는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성대로 넘어가서
성균관대학교 신성균 인재상 이러한 인재였으면 좋겠다. 첫 번째 교양인이었으면 좋겠다. 교양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줄 지적 능력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학문에 대한 열정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건 이제 여러분에게 아직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전문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전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장래에 요구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교양인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때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리더십이. 그러면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알며 책임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인류사회 발전에 주도하는 사람이 곧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미 앞에 포함되었지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소통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그 리더십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라 소통 능력을 가진 나는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가진 리더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마인드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학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창의적, 통합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은 뭐 학문에 대한 열정 별 차이는 없네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교육 목표, 이러한 인재를 기르고 싶다.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 인류 사회에 발전하고 공헌함. 그 다음에 뭐 서울 시민은 이제 뭐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리더십을 갖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가, 그 다음에 인류 전체 이익을 중시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런 학생을 기르고 싶다. 이런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폭넓은 교양과 심오한 학습적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 전문 기술을 지닌 지성인, 학업에 대한 열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실한 근면을 바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민주시민. 건전한 민주시민은 성실성, 책임성, 그 다음에 의무,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리더십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가 및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첫 번째, 코악. 자기주도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인성적인 도적이라는 얘기는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동일하지요. 그 다음에 지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학업적인 역량을 가진다면은 자기주도적 역량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섭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쉐어링, 소통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공감 능력은 참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여기서 숙제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중요하고, 리더십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감, 소통 능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별 차이 없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여기서도 글로벌 마인드가 등장을 하네요. 글로벌 마인드. 그래서 글로벌 시민 역량과 독창성으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개인적 가치보다 인류적 가치를 중시했으면 좋겠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똑같죠? 말만 다를 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될 역량은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어떤 개인적 가치보다 우리 사회 인류 전체의 가치, 그 다음에 나 혼자 무엇을 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그들과 공감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 우리 국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문제를 동시에 살펴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함께 하려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요거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역량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기 고개 끄덕이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아, 정말 진지합니다. 뭐 사뭇 진지하지 않아요? 정말. 자, 여기까지 해서 평가 기준이고. 그래서 요거는 안 적은 학생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꼭.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페이지로 넘어가서 일 번 항목이 성장과정 또는 성장 배경에 대해서 쓰라는 항목이고, 요거는 시점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 이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년 이전까지의 시점을 이제 성장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파트는 두 개 영역으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을 통해서 배운 점 이야기를 할 때 인성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성. 한 초등학교 4학년 이때부터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집에서 버림받았잖아요. 몰라,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린 거죠. 학원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뭐 학교로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케어를 했죠. 그 케어 부분은 인성적인 측면이겠죠. 자,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첫 번째, 인성적인 측면에서 배운 점,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던가 봉사라던가 어떠한 리더십이라던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점을 배웠고, 뭐 부모님이라던가 조부모님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빅브라더라던가 어떤 친척이라던가로부터 어떤 점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배운 점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했다. 구체적 실천 사례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항목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사례, 그런 거를 실천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런 것이 중요함, 가치 있음을 깨달았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한 활동 실천을 하면서 상 받은 게 있다면은, 수상 실적이 있다면은 수상 실적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학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업 활동, 그 다음에 학업 외 활동으로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학업 활동과 학업 외 활동으로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업적인 측면은 말 그대로 학업이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지성적 측면이 강조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모든 얘기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관심 뭐 분야라던가 관심 주제라던가 또는 관심 과목을 먼저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좀 더 연관성이 있으면은 좋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유. 왜 그 분야, 그 다음에 그 주제, 그 과목에 관심이 그렇게 컸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그 과목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비판적, 창의적 학습을 하였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비판적, 창의적 학습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비판적, 창의적으로 학습을 했기에 이 정도로 그 분야에 지식적으로 발전했다, 똘똘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더 알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성적에서 비약적인 향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적 향상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상장 단계에 있다면은 수상 실적이 있다면은 수상 실적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뭐 어딥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상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겸손은 자기소개서에서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백날 겸손 떨어봤자 아무도 몰라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업 외 활동은 뭐 예컨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또는 뭐 학급 또는 학생회 간부를 했다던가 또는 뭐 봉사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외 활동에 해당됩니다. 학업 외 활동 파트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뭐 학급 또는 학생회 활동이나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기른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답변해야 될 항목은 첫 번째, 인상 깊었던 활동 1개에서 2개 정도 네이밍을 하세요. 정말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러한 활동은 이제 기억이 많이 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쓰시고 세부 역할,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했는가, 그게 이제 세부 활동 내용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점. 그러면은 왜 인상 깊었던 활동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 깊었던 활동은 거기서 이런 활동을 했고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운 점 마지막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수상 실적이 있다면은 수상 실적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 항목 성장 과정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분량은 뭐 가정과 관련된 얘기 40 또는 35%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얘기 약 60%. 그 다음에 60% 중에 학교 생활과 관련된 얘기 약 40% 정도. 즉, 학교 생활 중에 학업적 내용 약 40%. 그 다음에 학업 외적인 측면 약 20% 정도. 분량을 배분해 주는 게 적절치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판석 개판이죠. 말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게 성장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장단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장점과 관련해서 나의 장점은 무엇이다 와 관련된, 즉 인성적 측면에서의 장점을 먼저 썼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점은 공감 능력입니다. 아니면 나의 장점은 배려를 통한, 아니면 서로 화합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뭐 이딴 식으로. 그래서 먼저 장점, 나의 장점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 받았으면은 상 받은 거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 단점을 쓰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나의 단점은 무엇이다 라고 바로 들이대세요. 근데 뭐 소시오패스나 그 다음에 뭐 사이코패스 이런 뭐 파괴적인 그런 기질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약간 뭐 어떤 소위 실제 실천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어떤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던가, 뭐 그런 것들 누구나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것 정도 제시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단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점이 드러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단점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드러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를 이제 안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 문제 해결 노력, 현재 진행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그 단점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still ing 하고 있다 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분량은 그냥 5대5로 가세요. 5대5로 반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대학생활. 대학생활도 두 파트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학업활동과 학업 외 활동으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학업활동 중에 중심적으로 이제 학업활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성적 측면, 즉 학업에 대한 열정이 강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전공을 중심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전공을. 근데 우리 뭐 여튼저튼 전공 모든 과목들 다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과목들이 또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면 안 되겠죠. 성적표에 일정 정도 명확히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적 좋은 것 중에 가능하면은 먼저 전공 중에 관심 분야 또는 관심 과목을 중심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가능하면은 뭐 계열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새로 지원하는 이제 전공하고 일정 정도 관련이 있으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분야, 어떤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마찬가지 이유, 배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이론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개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개론은 기본적으로 그 과목에 대한 이론 설명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과목,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판적 학습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론에 대한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론이 정말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제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적용을 실천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와 연관지어 학습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와 연관지어서 학습까지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적 측면에서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학점이 그 분야에 높다면은 학점 자랑도 한번 깨알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장학금 받았으면은 장학금 자랑도 깨알같이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외 활동은 뭐 학회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뭐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생회 활동이 될 수도 있고, 학업 이외의 활동을 모두 일컬어 이제 학업 외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과 관련된 것을 중심적으로, 측면을 중심적으로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학 학업 외 활동 중에 인상, 기억 남는 활동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활동에서 나의 구체적 뭐 역할이라든가 내가 수행한 활동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구체적 역할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 나의 인성적인 측면, 배운 점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장이 나타났다, 성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해서 상 받은 거 있다면 또 자랑질 하시고, 그 다음에 은 7대 3 정도 또는 65대 35 정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업적인 측면이 학업 외적인 측면보다 학생에게는 더 중요해요.
당연히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원 동기의 기본 스탄스,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뭐 자기 비하라는 건 자기 학교 비하, 그 다음에 자기 전공 뭐 비하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뭐 그런 좀 현실적 조건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나의 상태가 매우 뭐 즐겁지는 않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요거는 사람의 심리 문제예요. 왜냐면은 자기를 비하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은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계속 뭐가 그렇게 자신의 과, 자신의 전공, 자신의 학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뭐 세상이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이미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그다음에 뭐 막 거의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하지 않아요. 그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하하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과로 가려는 것은 지금 상태가 꼭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어떤 우리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이유는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스탄스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발 그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사람이 가진 일반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뭐 친구가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지네 동생 욕하고 지네 언니 욕하고 심지어 지네 부모 불평하고 이러면은 걔가 어떻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동조하다가 그냥 걔도 없어 보여요. 걔도. 참 희한한 집안에서 너 자랐구나. 뭐 너 같은 애한테 내가 뭘 배우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걔 막대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좀 요것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원 동기에 있어서. 자, 그러면 요거는 2단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근데 이제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가장 명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스페시파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꼭 짚어가지고 1, 2학년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3, 4학년으로 가려는 지금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 4학년으로 간다면은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이제 지가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1, 2학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좀 더 많이 생각할 여유가 있는데 3, 4학년의 삶을 새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앞으로 이 과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까지 또렷해야지 그 학생의 선택에 대해서 좀 존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든
갑자기 든 게 아니라 이제 언젠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학교 측에서 또는 해당 학교 교수님들은 왜 쓰게 할까요? 아무리 훌륭한 자기소개서라도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약 80% 이상은 뻥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먹물만 먹고 자라서 그거를 모르겠군요? 전혀 모르겠군요? 여러분보다 100배 더 잘 알지요. 어디까지 아냐면은 이게 사기친 건지, 즉 소위 자소설인지 약간의 과장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들한테 거짓말 친 거 꽤 있지요. 그렇죠? 거짓말 쳐가지고 몇백 원 뭐 삥 뜯어내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알아도.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들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소개서를 써보라 그럴까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봤더니 아까 지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제대로 쓴 학생은, 꼼꼼하게 쓴 학생은 어떠할까요? 자기 목표 동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떨 가능성이 높아요? 좀만 실력만 된다면 편입 받아들이면은 알아서 공부를 잘하겠지요. 알아서 공부 잘하면은 누가 행복할까요? 교수님들이 행복하죠. 그렇죠? 알아서 공부 잘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제가 들은 바로는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자기소개서 내용 어차피 안 믿어요. 근데 제대로 그 자기소개서를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철하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짓을 왜 어떻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독하게 고민한 학생은 받아들이면은 적응을 잘해요. 적응을 잘한다는 건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전공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원 동기에서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뭐 학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3, 4학년 과정 학생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학생이 졸업 후 진로까지도 고민을 했는가가 실질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떤 자기소개서 쓸 때는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2단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 이야기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니네 대학, 니네 과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관심. 자, 그러면은 관심 첫 번째 세부 내용으로서 어떤 계기나 사건 또는 이제 사례를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 어떤 사례 계기를 통해서 내가 지원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제 쓰면 되겠죠. 구체적 이제 스토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로
가야겠다,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내가 니네 학교 니네 과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진로 목표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는 이 진로 목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의 학과에서, 즉 지원 학과에서 이러이러한 전공이나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뭐 지원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왜 그 방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니네 학과에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학업적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근데 학과에서는 이제 학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이 진로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지원하게 되었다. 그 구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요거 40% 또는 뭐 35, 65, 요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6 프레임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업계획. 그러면 학업계획은 첫 번째 2개년간에 학습 목표를 먼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제 습득하는 과정이 학습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전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외국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마인드나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습 목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지식을, 그 다음에 외국어 학습 목표,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마인드나 리더십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했을 때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먼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 커리큘럼 반드시 참고하세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해서 이제 3학년 또는 여러분들 전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제 1, 2학년 개론 과목들도 포함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학년 이러이러한 개론 과목을 통해서, 그래서 과목 명칭을 우선 제시하시고, 이러이러한 과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 3학년도 마찬가지고 4학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든 과목들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진로와 연관성이 큰 과목들을 중심으로 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어 역량과 관련해서
목표를 쓰세요. 뭐 HSK 몇 급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JLPT 몇 급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토익 몇 점이라던가, 이렇게 먼저 구체적인 점수를 쓰시고 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항목, 이제 학업 외 활동과 관련해서 뭐 글로벌 마인드나 그 다음에 리더십은 이제 학업 외 활동에 해당되겠죠. 근데 요것도 이제 학업에는 들어가요. 학사 과정에 이제 학과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어떤 전체 학업 과정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은 여기서는 이제 활동 명칭이 되겠죠. 어떤 활동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를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활동, 여기서는 이제 여기 활동은 뭐 구체적인 내용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량상으로 한다면은 요거 전공 관련 6, 그 다음에 외국어 관련 한 2 정도, 그 다음에 활동과 관련 내용 한 3 정도, 이렇게 분량을 배분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활동 목표는 뭐 한 문장이면 되기 때문에 전체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0, 50%, 20%, 30% 정도 가면 되겠네요. 학업 계획이고, 마지막 진로 계획. 전기, 후기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기와 후기로. 그래서 전기에는 이제 후기,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다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기는, 초기는 뭐냐면은 이 진로 방향에 나아가기 위해서 진로 방향, 즉 진로 방향을 더 잘하기 위해서 초반기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역량을 기르고 싶은가. 그럼 요거는 뭐 대학원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다른 뭐 인턴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에서는 어디서 어떤 일 또는 어떤 뭐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가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떤 일, 어떤 연구, 뭐 이제 석박사로 간다면 연구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기르고 싶은가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서는
아까 지원 동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만 나가겠다라는 진로 방향만 간단히 제시했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시한 진로 방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또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유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 전체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일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가치 또는 이러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들이 뭐 더 잘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을 이러인 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국가 또는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데 왜 하냐면은 그 일이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런 점에서 실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아니면 우리 어떤 세계인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좋은 영향을 끼쳐요 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불적인 측면에서는 70% 아니다 30% 70%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0% 중에 35대 35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 35,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측면 35 정도로 가면 되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났습니다. 7페이지로 가서 자기소개서 그 두 번째 복스 밑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항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자기소개서 쓸 때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즉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즉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고유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는 introduce yourself잖아요. 네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 얘기지만은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행복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항상 구체적인 사례 내용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에 기반하여 서술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좀 과장하세요. 과장하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100%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말이 안 돼요. 읽어보다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과장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성을 가지고 쓰라. 요거 세 번째 항목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자기소개서는 감정을 담아요. 그래서 제발 짜증난 상태에서, 불쾌한 상태에서, 귀찮은 상태에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쓴다고 한다면 그 감정이 그대로 표현에 담겨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더 짜증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짜증보다 100배는 더 짜증나요.
그래서 짜증난 상태에서 썼을 때 그것이 읽힐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한 3줄 정도는 읽어요. 근데 3줄 가지고, 3줄 정도 읽어가지고 평가해도 그 평가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읽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게 맞아요. 그 양반들은 거의 뭐 10년 이상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제발 나는 니네 학교, 니네 과에서 정말 이런 점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어떤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스스로 정말로 그렇다라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자료는 진술의 객관성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과 같은 그 커리큘럼 있죠? 그것도 하나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객관적 자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진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아니면 우리 인류 전체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어야지 신뢰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통계 자료겠죠. 통계 자료. 그럼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 자료를 찾아가지고 포함시키는 것도 신뢰, 즉 자기소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것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8페이지로 가서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세스. 첫 번째는 소재 모으기 단계입니다. 소재 모으기. 8페이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술하라 라고 했을 때 뭐 한글 띄워놔도 되고 MS 워드 띄워놔도 되고 그냥 백지 한 장, 노트 그냥 펼쳐놔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그냥 펼쳐가지고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초, 중, 고, 대학, 그 다음에 대학 뭐 편입 성공했다고 했을 때, 즉 편입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학 졸업 후, 이렇게 시기만 구분하세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 그냥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뭐 그게 학업적인 측면이든 무슨 학업 외적인 측면이든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든 다 기록하세요. 어떤 점이 어때서 기억남고 어떤 점이 어때서 기억남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에 참가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 참 기억에 남는구나.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전공 공부할 때 이 전공이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뭐 대학에 내가 편입을 결심했는가. 그 다음에 편입을 한다면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 그냥 다 그 시점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나는 거, 실제 이제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것과 관련해서 무조건 다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자, 그래서 스텝 1, 소재 모으기는 약 3시간 정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3시간 정도. 근데 1시간 하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뇌도 좀 쉬어야지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생각했네요. 그 다음에 스텝 2, 소재 분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원하는 대학 자기소개서 그 포맷 보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지원하는 대학 자기소개서 양식을 띄워 넣으세요. 화면에 띄워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팅하세요. 분류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리 가는 게 낫겠다. 너는 이리 가는 게 낫겠다. 너는 이쪽도 괜찮겠구나. 분류하세요. 그러면 요거는 약 30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학업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진로 계획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따라서 이제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학교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특정 진로 목표에 대해서 이제 소위 잡 서칭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와 관련된 서칭을 충분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이에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각각의 항목별로 일용할 양식들이 다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단계에서는 글쓰기 퍼스트 드래프트, 그 초안을 작성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잘 써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쓰지 마세요. 정말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그냥 쓰세요. 막. 그 다음에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분량 다듬고 그 다음에 좀 어떤 내용별로 적절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앞뒤는 맞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을 조금씩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퍼스트 드래프트는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썼으면 좋겠어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최소한 물론 힘드시겠지만은 15시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1시간만 해도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건 퀄리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15시간 아니면 최소한 미니멈 10시간 이상은 투자하세요. 뭐 시간인 만큼. 그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합격자 자기소개서인데 나는 요거는 그냥 뭐 하도 학생들이 원해서 뭐 첨부를 하긴 하는데 그냥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상한 그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를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이용해 먹지요. 누구를 초청해요? 합격자를 항상 초청하지요. 그러면은 합격자를 초청한 이유는 합격자의 말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 방향으로 안 가거나 뭐 그 방향으로 안 쓰거나 다른 방식으로 마치 학습을 한다면은 나쁜 학생처럼 잘못한 학생처럼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읽고 나면은 이상하게 우리의 이 뇌라는 놈 정말 교활한 놈입니다. 어떤 내용은 아무리 우리 막 단어 뭐 몇십 번 외워도 안 외워지는 놈들이 있는데 이런 놈들은 쫙 한번 읽고 나면은 그게 기억에 굉장히 오래 가요.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순간 계속 걔가 나를 조정해요. 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이제 좀 더 이제 막 한 번 더 보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나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남의 자기소개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기소개서, 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세요. 죽을 것 같으면 보세요. 뭐 사람이 다 살고자 하는 건데 뭐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안 보는 게 좋겠고 가능한 유혹은 멀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유혹을 멀리게 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없애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따라서 나가는 순간 뒤에 빼가지고 그냥 찢어버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그래서 Q&A 시간은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하세요. 질문이 뭐 시간이 이렇게, 오마이갓, 겁나 됐네.